자, 저들었어요. 이번에는 이제 암코드 경제론 두 번째인데 얘는 세트면이에요. 세트면이요. 7번 논점, 8번 논점, 9번 논점 이게 섞어서 두 문제나 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7번, 8번, 9번. 그래서 그 연관성을 찾아주셔야죠. 자, 그러면 첫 번째 7번에 있는 이 수요와 공급 모형에서는 이 기출지문이 거의 없어요. 따로 없죠. 그 이유는 여기 필기노트에 있는 내용 중에 제가 찍어 드릴 테니까 봐요. 일단 수요와 공급 모형에서는 수요가 나오겠죠. 수요는 정확한 경제학적인 정의가 일정 기간을 측정하고 측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일정 기간에 측정하는 유량 개념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재화를 얼마나 구매하고자 하느냐 그 욕구를 뜻해요. 이걸 수요라고 그래요. 수요는 일정 기간 소비자들이 재화를 얼마나 구매하고자 합니까? 그 욕구를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자, 재화를 소비자들이 이미 구매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에요. 앞으로의 구매 욕구예요. 따라서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사전적인 수량, 계획된 수량. 연계를 해보면 사전에 물건을 얼마를 사겠다고 계획한 수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요는 구매력이 있을 때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구매력이 있음을 가정한 유효 수요입니다. 일단 여기에 딱 틀이 잡혀야 돼요. 수요가 뭡니까? 일정 기간 소비자들이 재화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나요? 유량 개념이고요. 사전에 앞으로 구입하겠다고 계획한 수량이에요. 사전적 수량, 계획한 수량. 그리고 항상 구매력이 있음을 가정한 유효 수요입니다. 이 세 가지 틀. 그 다음에 수요는 경제학에서 소비자들이 재화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라고 정의되어 있지만 욕구라는 것은 수치화가 불가능한 지표예요. 따라서 경제학자들은 이 욕구를 수량이라는 개념으로 바꿔서 측정을 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게 요 수요량이에요. 수요량. 자, 수요 곡선을 해석할 때 요놈 잘 나오죠. 도대체 수요량이란 게 뭡니까? 그러면 주어진 가격에서 소비자가 얼마를 사고자 하느냐 그 수량이죠. 즉 우리는 요 수요 곡선을 도출할 때 항상 가격이라는 걸 제시하고 그 소비량, 그냥 소비량이라고 할게요. 그 소비량을 찾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300개라는 수요량이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이걸 말 문제로 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정해야죠. 자, 가격이 10,000원으로 주어졌을 때 소비자가 300개를 사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가격에서 소비자가 사고자 하는 수량이죠. 그리고 가격과 소비량을 조사했더니 어떤 규칙성이 나옵니까? 이게 수요의 법칙이죠.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는 줄고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는 늘더라. 자, 이번에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공급이 무엇입니까? 봤더니 일정 기간, 유량이겠죠. 그리고 생산자들이 재화를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죠. 이미 판매한 게 아니라 앞으로 판매하겠다는 욕구예요. 이런 걸 우리가 사전에 판매하겠다고 계획을 한 수량입니다. 그래서 공급은 일정 기간 생산자들이 재화를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고, 이 공급의 특징은 일단 일정 기간을 설정하는 유량, 그 다음에 앞으로 판매하겠다는 사전에 계획된 수량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 공급은 일정 기간 생산자들이 재화를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라고 정의되는데 이 욕구는 수치화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만들어낸 개념이 바로 공급량이죠. 공급량. 공급이라는 욕구를 뭘로? 수량으로 대신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 공급량을 물어보는 거예요. 공급량이 뭡니까? 그럼 공급량을 조사할 때 항상 가격이라는 걸 제시하고 요 공급량을 조사하는 것이니까 결국 이 100개라는 공급량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가격이 10,000원으로 주어졌을 때 기업이 몇 개를 팔겠다.
즉 100개를 팔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주어진 가격에서 생산자가 몇 개나 팔고자 하는지 그 수량을 뜻합니다. 이거죠. 그리고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조사해 봤더니 이게 공급의 법칙이죠. 가격이 오르면 기업은 땡큐 하면서 공급량을 늘리고 가격이 떨어지면 노 땡큐 하면서 재화의 공급을 낮춥니다. 요거죠. 예.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거죠. 이 수요와 공급 곡선을 보면 항상 수요 곡선은 가격에 의해서 소비량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그래프로 그린 거죠. 그리고 가격에 의해서 공급량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찾은 게 공급 곡선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이 정도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요와 공급 곡선을 같은 시장에다 표시해 놓으면 이게 수요와 공급 모형인데 항상 수요와 공급 모형에서 요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이 지점, 요걸 우리는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라고 부르죠. 따라서 균형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지점의 가격이고 그 다음에 균형 거래량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지점의 거래량입니다. 그 다음에 자, 균형의 조정이라고 뭔가 거창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경제 전공을 하지 않으니까 요 문구만 기억을 해주죠. 요 문구는 지금 8년째 시험에 나오고 있지 않는데 자, 해석을 해요. 요런 거 그래프 보지 마시고 자, 초과 수요라는 것은 뭔가 소비자들이 물건을 더 사겠다는 욕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겠다는 욕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거예요. 재화의 양은 딱 정해져 있는데 사람들이 미친 듯이 물건을 더 사려고 합니다. 이게 초과 수요예요. 초과 수요. 그러면 재화는 딱 정해져 있는데 사람들이 물건을 더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시장은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돼요? 너무 많이 사게 되면 사지 않도록 말이 꼬이네요. 엄청나게 뭔가 물건을 달라 그러면 달라고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돼요. 왜? 물량은 딱 100개로 한정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초과 수요는 전제가 이래요. 지금 현재 살 수 있는 재화가 100개인데 갑자기 사람들이 물건을 더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장은 이 초과 수요라는 현상을 줄이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소비를 더 하겠다는 뭔가 욕구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가격을 올리는 거죠. 시장은. 그래서 사람들이 더 물건을 현재 사고자 하는 힘이 넘쳐나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더 사지 못하도록 가격을 올려줘요. 그래서 이 가격 상승을 통해 해소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물건을 사려는 소비자가 딱 100명밖에 없어요. 소비자가 딱 100명밖에 없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뭐가 넘쳐나요? 재화의 공급이 넘쳐나는 거예요. 재화의 공급이. 그러면 물건 살 사람은 몇 개 없는데 물건 살 사람은 적은데 재화의 공급이 넘쳐나면 시장은 재화의 공급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격 하락인 거죠. 하락. 그래서 항상 시장에 초과 수요라는 현상이 나타나면 아이고 사고자 하는 힘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 사게 하기 위해서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고 시장에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재화의 공급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면 재화의 공급이 넘쳐나지 않도록 시장은 가격을 떨쳐주는 거야. 떨쳐주는 거. 그래서 요걸 찾으라는 게 출제 포인트죠. 자, 암기 코드는 초과 수요하면 왠지 시옷자가 보이죠. 그러니까 시장은 가격의 상승을 시켜요. 그래서 이걸 해소하려고 하고 초과 공급이면 공급이 안 되도록 가격을 낮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상은 해소되더라. 이런 것들이 시험에 한 7년 전에 나왔다. 자, 이번에는 8번하고 이번에는 8번하고 9번 논점인데 얘는 연계시킬 수 있어야 돼요. 연계. 그럼 어떻게 연계시켜야 됩니까? 9번을 봐요. 9번. 자, 9번을 딱 보시면 저 살짝 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자, 9번을 딱 보시면요. 지금까지 경제학자들은요. 가격에 의해서
소비가 어떻게 되고 가격에 의해서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했어요. 그게 수요의 법칙, 공급의 법칙이에요. 그럼 이제 가격에 대한 것은 봤으니까 이제는 두 번째로 가격 이외의 요인이 소비를 어떻게 바뀌고 공급을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제 찾아줘야죠. 그래서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면 우리는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고, 반드시 잊으면 안 될 게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소비가 변화되면 반드시 곡선의 이동이라는 과정이 나타난다는 거. 그 다음에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공급이 바뀝니다. 그러면 공급 양의 변화가 아니라 공급의 변화고,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공급이 바뀌면 반드시 곡선의 이동이 나타납니다. 일단 이게 이해 포인트에서 제가 해드린 거잖아요. 그럼 이제 암기 들어가 보자고요. 자, 첫 번째 문제는요. 첫 번째 문제는 출제자가 여기에 수많은 가격 이외의 요인을 쭉 나열해요. 그리고 이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소비가 바뀔 텐데 그 소비가 늡니까? 소비가 줄어듭니까? 요걸 구별하라는 게 한 문제가 출제되는 거예요. 다시 가격 이외의 요인을 쭉 던져줘요. 그러면 이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공급이 바뀌는데 이때 공급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요걸 물어보는 게 꼭 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요 8번 논점이에요. 수요가 늘까요? 줄까요? 요거 구별. 공급이 늘까요? 줄까요? 요거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이 8번은 시작의 흐름이 뭐냐? 가격에 의해서 소비의 증가 감소를 따지는 거예요. 가격 이외의 요인 변화로 소비의 증가 감소를 따지는 거예요. 가격 이외의 요인이에요. 그래서 얘는 딱 틀을 하나 기억해 주셔야 돼요. 틀을. 자, 여기에 보면 제가 수업 중에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드렸는데 가장 바이블과 같은 문제가 바로 요 놈이에요. 요 놈. 자, 25의 기출. 자, 문제를 읽었더니 이래요. 아파트 시장의 수요 곡선을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은 모두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일단 요 좌측이냐 우측이냐는 방향은 보지 마시고 아파트 시장의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요걸 찾으면 크게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이니까 가격 이외의 요인의 변화겠죠. 가격이 아니라 가격 이외의 요인의 변화예요. 그런데 아파트 시장이니까 이 가격은 어떤 가격이어야 돼요?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 즉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이 바뀌면 그때 곡선이 이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기서 곡선을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을 찾으세요. 그러면 첫 번째가 곡선을 이동시키지 않는 유일한 요인이 있죠. 그게 바로 아파트 가격의 변화예요. 그게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아파트 가격의 변화는 곡선을 이동시키지 않는 수요량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는 곡선의 이동이 아니라 곡선 내부의 이동을 나타내죠. 이게 저번 우리 암기 코드 하기 전에 경제론 이해 포인트로 내가 넣어놓은 거고. 자, 그럼 일단 곡선을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을 찾으니까 곡선을 이동시키지 않는 요인, 아파트 가격의 변화. 즉, 두 가지를 찾아줘야 돼요. 두 가지. 어떤 겁니까?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 또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 이 두 가지 요인은 절대 정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부터 찾아내면 여기서 봤더니 요 놈이 있다는 거예요. 요 놈. 아파트 가격이 하락. 얘는 절대 곡선을 이동시키지 않죠. 그러니까 요걸 찾아내는 연습을 여기서는 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땡큐와 노 땡큐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자, 소비자의 소득이 늘었어요. 자, 대부분 단서에 정상이냐 열등제가 없으면 무조건 정상제를 가정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땡큐니까 소비가 느는 거죠. 근데 여기는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니까 소비 감소를 찾아야죠. 그래서 너는 정답이 아니죠. 그다음에 사회적인 인구가 감소했어요. 요거 소비 감소네요. 그러니까 너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파트 선호도가 감소했어요. 소비 감소죠? 그러니까 너 정답이고. 아파트 대출금리가 하락했습니다. 아파트 대출금리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땡큐고 소비가 느는 경우죠. 그 다음에 건축을 보게 되면 얘는 바로 건축, 생산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얘는 소비가 아니라 공급축 요인이니까 밑에 있는 수요량의 변화 요인처럼 X를 딱 쳐줘야 돼요. 분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대체주택, 즉 대체관계가 나왔으면 항상 방향에다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대체는 따라서 바뀌는 거니까 아파트의 소비는 감소한다고 해줘야죠. 따라서 바뀌니까. 그런데 지금 소비가 감소하는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너도 정답이군요. 이렇게 해줘야죠. 그래서 항상 문제를 봤더니 곡선을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은 몇 개입니까? 좌측 우측 빼고. 그러면 곡선을 이동시키지 않는 유일한 한 가지 아파트 가격의 변화, 즉 가격의 변화가 있는지를 먼저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격의 변화가 있으면 먼저 삭제하고 나머지 것들에서 땡큐와 노 땡큐로 소비 변화를 찾아주는 것이죠. 그런데 소비 변화를 찾을 때 이제 자주 질문이 오는 것들 제가 몇 가지만 해볼게요. 자, 여기 있어요. 시장 이자율이 하락했습니다. 시장 이자율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시장 이자율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요. 대출 금리가 꼭 시장 이자율을 따라가요. 그래서 시장 이자율 하락은 바로 대출 금리 하락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따라서 시장 이자율이나 대출 금리가 하락했다 그러면 소비자는 땡큐 하면서 주택의 소비를 늘리겠죠. 그래서 수요의 증가 요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LTV, DTI가 나오면 LTV를 우리는 대부 비율이라고도 하고 DTI를 총부채 상환 비율, 부채 상환 비율 이렇게 불러요. 일단 LTV와 DTI는 문구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항상 LTV와 DTI는 대출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에요. 대출 금액을. 그러니까 만약에 LTV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석해 줘야 돼요? 대출 금액이 상승했군요. 땡큐.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DTI가 상승했군요. 그러면 대출 금액이 상승했군요. 이렇게 해석해 줘야 돼요. 그래서 LTV, DTI가 올라가면 대출 금액이 올라가는 거니까 땡큐 하면서 소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주는 거. 여기 있어요. 자, 가격 변화에 대한 기대예요. 가격 변화에 대한 기대. 요 놈이 포인트예요. 가격 변화에 대한 기대. 이거 헷갈려요. 잘 보셔야 돼요. 일단 소비부터 해볼게요. 소비는 쉬워요. 자, 미래 가격 상승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쭉 오를 게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는요, 항상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서 있는 거야. 소비자나 공급자는 항상 지금 서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걸 예측하느냐? 미래 가격이 오를 것 같아. 이걸 예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미래 가격이 오르기 전에 지금 소비를 늘려야죠. 소비를. 이건 투자로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부동산의 가격이 오를 것 같아. 그럼 지금 사놔야죠. 그러니까 지금 수요는 느는 거예요. 그런데 공급은 어떻게 되나요? 공급자는 가격이 오를 때 땡큐인 거예요. 소비자는 가격이 오르면 노 땡큐고, 가격이 오르면 노 땡큐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졸라맨이 공급자예요. 그리고 미래 가격 상승 예상돼요. 그러면 언제가 땡큐예요? 가격이 올랐을 때 땡큐죠. 즉 가격이 올랐을 때 재화의 공급을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다려야죠. 공급자는. 그래서 지금 공급은 감소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공급으로 넘어가면 꼭 질문이 들어오신다. 이런 말이에요. 들어오신다. 그러니까 소비 따로 수요 따로를 소비 따로 공급 따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1번. 우리는 소비자를 가정하는 거예요. 자, 그냥 투자를 가정하면 돼요. 자, 부동산이 가격이 미래 상승이 예상됩니다. 아이고, 지금 사야 되겠구나. 지금 수요 증가.
자, 세 번째. 미래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요. 미래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지금 사야 돼요? 떨어진 다음에 사야 돼요? 떨어진 다음에 구입을 해야 되니까 지금 소비는 감소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공급으로 바뀌면 논리를 뒤바뀌어야 돼요. 공급자는 항상 가격이 오를 때 땡큐고 가격이 떨어질 때 노 땡큐니까 미래 가격 상승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노 땡큐인 거예요. 따라서 지금 공급은 감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래 가격이 하락합니다. 미래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러면 미래가 노 땡큐가 된단 말이야. 노 땡큐 되기 전에 지금 공급을 늘려야죠.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공급자는 지금 시장에 공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래 가격 변화에 대한 기대, 특히 공급 주의하셔야 돼요. 자, 소비자는 미래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소비자는 지금 수요를 늘립니다. 근데 미래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공급자는 가격이 오른 미래에 공급을 해야 되니까 지금 공급은 줄여놔야죠. 미래 가격 하락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가격이 떨어진 다음에 사야 되니까 지금은 기다려야 돼요. 소비가 감소하는 거고. 미래 가격 하락이 예상됩니다. 그럼 공급자는 달라요. 미래 가격이 떨어진다고? 어이, 큰일 났네. 지금 팔아 제껴야겠구나. 공급은 늘어납니다. 요거 헷갈립니다. 헷갈려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9번으로 오면 이제 논점이 항상 가격 이외의 요인을 주고 뭔가 수요가 늡니까 줍니까 구별하라는 문제가 분명히 있었죠. 이게 한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소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수요와 공급 모형에서는 반드시 곡선의 이동이라는 형태가 반드시 나타나요. 곡선의 이동이라는 형태가 반드시 나타나요. 따라서 곡선이 이동을 하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곡선이 이동하게 되면 자, 곡선의 이동으로 수요와 공급의 교차점이 바뀌어요. 교차점이. 예를 들어서 수요의 증가는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건데 우측으로 딱 이동하면서 지금 새로운 교차점이 바뀌었죠. 이걸 우리는 무슨 문제라고 합니까? 그러면 균형의 변화를 묻는 문제라고 그래요. 균형의 변화. 그러니까 이 균형의 변화는 반드시 틀이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뭔가 소비와 공급의 변화가 생기면 반드시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형태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곡선 자체의 이동이 나타나면 항상 교차점인 균형점이 바뀌어요. 교차점인 균형점이 바뀌어요. 이 균형점이 어떻게 바뀝니까?를 묻는 게 두 번째 문제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네 가지 규칙의 암기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네 가지 규칙을 암기하는 방법은 항상 거래량은 볼 필요 없죠. 수요가 증가하면 거래는 늘고 수요가 감소하면 거래는 감소, 공급이 증가하면 거래는 증가, 공급이 감소하면 거래는 감소. 그래서 이 거래량은 요 뒷문구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자,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수요는 우리가 이미 경험한 거니까 상식을 넣어서 그냥 들어가면 돼요. 자, 부동산의 수요가 늡니다. 그러면 소비가 늘어나잖아요. 부동산의 소비가. 그럼 가격은 상승하고 부동산의 소비가 줄어요. 그럼 가격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공급이 늡니다. 그러면 시장에 재화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면 재화의 가치와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시장에 공급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재화가 희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와 가격은 상승하는 것이고. 근데 얘가 어떻게 문제가 나옵니까?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균형을 변화시키는 네 가지 규칙을 그냥 물어요.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과 균형이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증가 감소할 때 균형과 균형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네 가지 규칙을 단순히 묻는 건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건 요거죠.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요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공급이 증가했어요. 이때 균형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항상 동시에 문제가 나오면 뭐부터 해결한다? 거래량부터 해결한다. 이게 암기 코드죠. 왜?
여기에 있는 문구가 거래량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공급이 증가해. 그럼 바로 증가니까 거래량은 반드시 증가합니다. 바로 나와야 돼요. 수요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공급이 감소합니다. 감소니까 거래량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알 수 없다고 돼야죠. 한쪽은 늘리고 한쪽은 감소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니? 이렇게 정답이죠. 그 다음에 수요가 감소하면서 동시에 공급이 증가합니다. 증가니까 거래량의 변화는 알 수 없어요. 이렇게 바로 나오고,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감소합니다. 감소니까 거래량은 반드시 감소하겠네요. 그래서 반드시 감소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가격을 찾아주는 거죠. 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이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인 것이죠. 따라서 상승과 하락될지 가격의 변화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고, 수요가 늘면 가격은 올라가고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올라가죠. 따라서 가격은 상승합니다. 자, 이렇게 뭔가 차례대로 이 수요의 가격 변화가 바로바로 나온다면 금상첨화지만 잘 안 나온다면 유치한 방법이라도 써야 된다 했어요. 예를 들어서 수요의 증가, 수증기는 올라가는 거죠. 수증기는 올라가. 공급의 증가, 공증받으라고 기분 다운인데,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할지 알 수 없는 거죠. 수증기 상승, 공감, 기분 업, 상승이네요. 쟤는 이 암기 코드가 아주 좋아요. 수중, 가격 상승, 수증기. 공감, 나에게 공감해줬어? 기분 업, 이렇게 되죠. 수감, 기분 다운, 가격 하락. 공증받으라고 귀찮은데 가격, 기분 하락. 그러니까 반드시 하락하는 거죠. 수감, 기분 하락. 공감, 기분 좋은데? 수감, 기분 나쁜데? 공감, 기분 좋은데? 기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기분 따라가란 말이에요. 기분.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7번, 8번의 형태를 또 보셔야 돼요. 분명히 동시에 변했어요.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급이 늘었어요. 그리고 8번도 공급이 증가하면서 수요가 감소했어요. 그런데 얘는 뭘 줬습니까? 그러면 뒤에 크다면 이런 걸 줬어요. 항상 시장은요, 7번 해석을 이러는 거예요. 소비자의 행동도 바뀌었고 공급자의 행동도 바뀌었는데 누구의 행동이 크게 바뀌었나요? 봤더니 수요의 증가라는 행동이 크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크게. 그러면 누굴 따라가더라? 시장은 소비자의 행동을 따라가는 거예요. 즉 수요의 증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의 증가니까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큰 쪽을 시장이 따라갑니다. 수요의 증가를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8번. 공급의 증가가 수요의 감소보다 커요. 그러니까 큰 쪽이 공급의 증가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공급의 증가가 시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늘면 재화가 넘쳐나니까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중요한 건 7번, 8번까지는 수업 중에 돼 있고 잘 따라와요. 그런데 문제는요. 5번, 6번의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질문이 들어옵니다. 반드시 질문이 들어와요. 자, 어떤 질문이 들어오냐? 수요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공급이 증가했어요. 동시에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1번 문제랑 똑같아요. 1번 문제랑 똑같은데 얘는 가격의 변화는 수요와 공급의 변화 폭에 의해 결정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변화 폭에.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자, 이거 봐요. 1번. 수요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공급이 증가하면 거래량은 1000% 증가해요. 그런데 수요가 늘면 가격은 상승하고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떨어지니까 가격은 올라갈지 떨어질지 알 수 없다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출제자가 여기다가 단서를 줘요. 어떤 식의 단서? 그게 바로 7번이에요. 수요의 증가가 더 크게 바뀌었어요. 이런 단서를 주면 소비자 행동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수요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공급이 증가한다고 돼 있는데 만약에 수요의 증가가 더 큽니다. 이런 걸 수요의 변화폭이라고 불러요. 수요의 변화폭. 즉 수요의 증가폭이 더 크다면 당연히 가격은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수요의 증가라는 가격 상승을 따라가겠죠. 근데 만약에 출제자가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급이 증가했는데 야, 공급의 증가가 크게 변화됐어. 이런 걸 변화의 폭이라고 그래요. 공급의 변화가 크게 일어났어. 그러면 누굴 따라가는 거야? 가격은 공급을 따라서 하락하는 거야. 하락하는 거. 그걸 뭐라고 표시해놨냐? 자, 요렇게. 자, 균형 가격의 변화는 수요와 공급의 변화 폭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를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수요의 변화 폭이 크다면 가격은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수요의 증가, 가격 상승을 따라가는 거고 공급의 변화 폭이 크게 결정됐어요. 그러면 공급의 증가를 따라서 가격은 하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오를지 떨어질지는 결국 수요와 공급의 변화가 누가 더 큰지에 의해 결정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요 크다면 요 크다면 요런 걸 우리는 변화의 폭이에요. 그래서 큰지 작은지에 의해 결정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럼 이것도 보세요. 수요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공급이 감소했어요. 그러면 한쪽은 증가, 한쪽은 감소니까 거래량의 변화는 이 상태로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수요의 증가가 더 큽니다. 이런 단서를 주면 수요의 증가를 따라서 거래량은 늘 것이고 공급의 감소가 더 크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공급의 감소를 따라서 거래량은 감소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균형 거래량이 증가할지 감소할지는 둘 중에 누구의 변화가 더 큰지 그 폭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번과 6번을 제가 기본 강의에서 안 한 이유는 이게 질문이 많아요. 다른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얘가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요놈은 또 강의 중에 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자, 뭐가 중요하냐? 뭐 얘는 제 얼굴을 좀 보면서 세뇌를 좀 시켜야겠어요. 세뇌 보세요. 제가 경제론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경제력이 뭔지 모르겠지만요. 항상 소비가 느냐 주냐만 결정을 해주면 돼요. 공급이라면 공급이 느냐 주냐만 결정해주면 아주 논점이 쉬워져요. 우리는 소비의 증가 감소, 공급의 증가 감소만 따지는 거예요. 그럼 봐요. 봐. 지금 여기는 정상제라고 했어요. 정상제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소득이 증가하면 정상제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가격을 물어보든 뭘 물어보든 우리는 그걸 따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뭐만 해줍니까? 자, 소비가 느냐 주냐만 결정해 주면 돼요. 자, 소득이 증가하면 정상제는 소비가 늘죠. 그러면 소비가 느는 것만 딱 결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출제자가 뭘 물어봤으니까 가격이 어떻게 되냐 물어봤으면 우리가 소비 증가,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네 가지 규칙이죠. 네 가지 규칙에 의해서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았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소득이 증가하면 열등제의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우리가 알 바 아니에요. 항상 소비가 느냐 주냐 결정해줘요. 소득이 늘었을 때 열등제는 버리는 제하니까 열등제 소비는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가 감소했으니까 네 가지 규칙에 의하면 수요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하잖아요. 이렇게 찾아주는 거 이렇게. 자, 4번도 보세요. 뭔지 모르지만 건설이니까 공급 측이죠.
기술의 진보로 생산성 향상, 그냥 기술의 진보라고 하죠. 건설 기술이 진보했을 때 아파트의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건 우리가 알 바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항상 소비가 느냐, 아니 여기는 공급이니까 공급이 느냐 주냐만 결정해 주는 거예요. 기술의 진보 그러면 우리는 땡큐 하면서 뭐라고? 공급이 늘어요.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그런데 출제자가 가격을 물어봤으니까 네 가지 규칙만 적용해 주면 되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하죠. 그러니까 너는 옳은 지문이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 자, 다시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결정해 준다? 가격이 딴 걸 찾는 게 아니라 여기서 딱 끊어놓고 공급이 느냐 주냐만. 아니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했으면 공급자는 노땡큐 하겠죠. 공급을 감소하겠죠. 그러면 결국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은 상승인데 그래서 상승한다고 되어 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든 우리는 기본적으로 소비의 증가 감소 이런 것만 따져주면 돼요. 그래서 더 나가서 가격과 거래량을 물어보면 그냥 네 가지 규칙을 적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도 보세요. 자, 아파트와 대체 관계에 있는 빌라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아파트의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아니 모른다니까요. 아파트 가격 나 알 바 아니에요. 나는 항상 뭐만 관심이 있어요. 아파트와 대체 관계에 있는 빌라의 가격이 상승할 때 아파트의 소비가 늡니까 줍니까? 이것만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관계니까 따라서 아파트의 소비는 증가하겠죠. 그러면 가격은 상승하겠습니다. 요 뒤는 네 가지 규칙으로 그냥 결정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소비의 증가 감소만 따지면 되죠. 자, 2번도 마찬가지예요. 보완 관계에 있는 주택이 하락했어요. 그럼 머릿속에서 아파트의 가격? 나는 이딴 거 모르겠고 아파트의 소비는 반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파트 가격은 상승한다고 나왔구나. 옳은 지문 이렇게 해주는 게 아주 습관이 들어야 돼요. 아주 중요하다. 아주. 그래서 아파트 시장의 요 균형 변화, 요게 심화 중에 아주 질문이 많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음에는 탄력성 암기 코드 들어갑니다.